올여름 정부가 꺼내들 카드 하나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 공식 출시가 예고된 이 상품. 지금 모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주 열풍이 불었을 때 먼저 올라탄 사람들은 혜택을 챙겼지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정책형 상품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세금 혜택은 고스란히 남의 몫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나열식으로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파격적인지 제대로 느끼셔야 합니다. 우선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40%입니다. 웬만한 금융상품이 세액공제 15% 선에서 끝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혜택이거든요. 거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랑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건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특히 강력한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최대 20%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는 안전장치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 혜택들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합니다. 중간에 빼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추징까지 따라옵니다. 또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은 이 세제 특례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혜택이 클수록 조건도 뚜렷하다는 걸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온 걸까요? 단순히 국민 재테크를 도와주려는 선의일까요? 그렇게 보면 순진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 주식으로, 해외 ETF로, 해외 부동산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면받고 반도체며 배터리며 바이오 같은 핵심 산업에 투자될 장기 자본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쳤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은퇴 이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건 이제 정부도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펀드입니다. 국민한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돈을 국내 전략산업에 3년 이상 묶어두겠다는 계산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이탈 없는 장기 자금을 확보하고 국민 입장에선 세금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윈윈 같지만 이게 일반 펀드가 아니라 정책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책형 상품은 혜택이 클수록 제약도 명확합니다. 3년 유지 의무, 특정 산업 투자 제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혜택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조건을 못 맞추면 그 혜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펀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잠깐 집중해주세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납입금액 3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이 과세 표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 5천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가 적용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보도된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7천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3천만 원 구간에서 1,200만 원, 다음 2천만 원 구간에서 400만 원, 마지막 2천만 원 구간에서 200만 원, 합산하면 1,8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도가 괜히 1,800만 원인 게 아닌 거죠. 단, 이 수치는 현재 공개된 확정한 기준입니다. 정책형 상품 특성상 최종 시행령이 나오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출시 전 반드시 최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막상 들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세액공제랑 자꾸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차이를 모르면 내 혜택이 얼마인지 절대 계산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두세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겁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으면
85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거기에 곱해지는 세율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연봉 5,500만 원인 직장인 최 팀장이 2,5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40% 공제율이 적용되면 1,0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최 팀장의 세율 구간이 24%라면 1,000만 원의 24%인 240만 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1년에 24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35%인 고소득자는 350만 원을 아끼고 세율이 15%인 사람은 150만 원밖에 못 아낍니다. 소득공제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눈이 반짝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펀드 혜택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년간 9% 세율만 적용해 줍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다른 금융소득이랑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세율이 확 뛰어오르거든요. 근데 이 펀드 배당은 그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만으로도 가입 이유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 보전 장치입니다. 투자하다 원금 손실이 나면 최대 20% 범위 안에서 보전해 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손실이 났다면 4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데도 이런 안전망을 깔아준다는 게 꽤 이례적이죠. 단,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손실 보전이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세제상 크레딧으로 처리되는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마시고 상품 설명서가 나오면 보전 조건과 만기 조건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입 한도와 제외 조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뒤통수 맞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 한도는 현재 2억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억 원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 소득공제와 배당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넉넉한 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은 이 세제 특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를 합쳐서 한 해에 2천만 원 넘게 받으신 적이 있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한 번이라도 걸렸다면 펀드 가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핵심인 세금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했는데 혜택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일반 펀드에 돈 묶어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소득공제, 분리과세, 손실보전, 2억 한도, 그리고 종합과세 제외 조건, 이 5가지가 이 펀드의 핵심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ISA 있고 IRP 있고 거기에 국민성장펀드까지 나왔는데 이걸 다 따로 들어야 하는 건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셋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ISA부터 보겠습니다. ISA는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3년 의무 기간이 있긴 하지만 급할 때 해지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비교적 살아있습니다. 생활비 여유 자금을 굴리면서 세금도 아끼고 싶은 분들한테 맞는 계좌입니다. IRP는 성격이 다릅니다. 은퇴준비용 계좌라서 55세 이전에 꺼내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줍니다.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술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죠. 국민성장펀드는 이 둘과 또 다릅니다. ISA처럼 유동성이 좋지도 않고 IRP처럼 세액공제를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과세 표준을 확 낮춰주는 강력한 소득공제 카드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이 카드의 위력이 커지는 구조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게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RP 얘기를 드렸더니 DC형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엄연히 다입니다. IRP는 내가 직접 돈을 넣는 계좌고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 상당액을 내 계좌로 납입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을 내가 굴리는 겁니다. D식형의 핵심 강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운영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할 때까지 미룰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장기로 굴릴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럼 국민성장펀드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DC형에 들어오는 돈은 회사가 납입하는 것이라 내 여유자금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DC형을 잘 굴리면서 동시에 내 별도 여유자금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해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이중 절세 구조가 가능합니다. DC형으로 퇴직금 수익의 과세를 뒤로 미루고 국민성장펀드로 지금 당장 과세 표준을 낮추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DC형 계좌 내에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편입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 내용이 없습니다. 출시 후 판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HL팀이나 퇴직연금 운용사에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그게 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펀드, 나한테 맞는 상품인가? 아닌가? 이걸 모르면 혜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절대 쓸 일 없는 여유자금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나머지 혜택은 전부 무의미합니다. 3년 안에 건드리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추징까지 따라오거든요. 1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장 과장님, 2년 뒤 사업자금이 필요한 김 대리님, 이분들한테 이 펀드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연말정산 결정세액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서류를 꺼내서 결정세액이 200만 원 이상 나왔는지 보세요. 그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프리랜서, 경비 처리가 많아 과세 표준이 낮게 잡히는 분들은 공제를 받아도 실질 혜택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 비중이 이미 충분하고 포트폴리오를 국내 산업 쪽으로 다변화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3년 여유자금 있는지, 결정세액 200만 원 넘는지, 해외 주식 대규모 추가 매수 계획 없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이 펀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봉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연봉에 맞는 계좌 조합이 따로 있거든요. 감으로 넣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기준을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연봉 4천만 원대라면 적용세율이 15%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를 60%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펀드는 25%, IRP는 15% 정도로 소액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무리하게 펀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연봉 6천만 원대부터는 세율이 24%로 올라서 절세 체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간부터는 펀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ISA 35%, IRP 25%로 배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세금 아끼는 맛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연봉 8천만 원대는 세율 35% 구간으로 소득공제 한 번에 아끼는 세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펀드를 50% 주력으로 설정하고 IRP 30%, ISA 20%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연봉 1억 이상이라면 펀드 비중을 55%까지 올려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어느 구간이든 3년 내 해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펀드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는 건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알았으면 이제 실수를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주의사항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펀드는 절대 비상금 통장이 아닙니다. 3년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순간 받았던 세제 혜택은 전부 환수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가입 전부터 이 돈은 3년간 없는 돈이라고 마음먹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자금을 국내 펀드로 옮겨놓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은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지하면서 혜택만 챙기려는 구조로 보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작년 연말정산 서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보세요. 내가 실제로 낸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가입부터 하는 건 지도 없이 여행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운용보수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같은 혜택의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0.3%만 달라도 10년 뒤 수익률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3년 유지 필수, 해외 주식 재매수 규정 주의, 결정세액 사전 확인, 운용보수 비교. 이 네 가지가 내 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는 이 펀드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 전략을 잘못 짜면 혜택을 반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부부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도 각자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4억 원까지 세제 혜택권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ISA와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니 절세 수단의 총량 자체가 1인 가구보다 2배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하다면 각자 비슷한 비율로 배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체감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죠?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 국민성장펀드 비중을 집중하고 연봉이 낮은 배우자는 유동성이 좋은 ISA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도 분산됩니다. 배당소득이나 이자가 많은 배우자가 있다면 자산을 두 사람 명의로 적절히 나눠 각자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벌이라는 조건 자체가 절세 설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각자의 결정세액과 여유자금을 맞춰보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 9% 분리과세, 20% 손실보전까지 숫자만 보면 역대급 혜택입니다. 하지만 3년여 여유자금이 있는지, 결정세액이 200만 원 이상인지, 급전 통로인 ISA는 유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혜택이 아니라 발목이 됩니다. 출시는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